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너무 일찍 핀 벚꽃과 개나리는 벌써 지고 있네요. 계절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의 일상은 아직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21세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Syndicated Loan Agreement의 조항 중 Event of Default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Loan Agreement의 Events of Default 조항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Events of Default를 채무불이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Events of Default는 채무불이행 목록은 아닙니다. Events of Default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은 대주가 이 정도면 차주의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대출 관계를 조기에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그 일종의 위험 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대주들의 채권이 자칫하면 부실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vents of Default 사유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Failure to pay when due, 이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고요. Breach of covenants, 이 두 가지는 법적인 성격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아는 거니까. Incorrect representations, breach of warranties. 자,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경우는 물론 채무불이행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꼭 채무불이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주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cross default는 자기 채무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없지만 다른 데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Events of Default 조항에 열거되어 있는 사유들의 법적인 성격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가 될 때까지는 갚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죠. Events of Default 조항의 의미는 여기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채무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채무자가 누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즉시 갚아야 하니까 강제적인 조기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t of Default의 첫 번째 조항 A항은 지급 의무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로언 어그리먼트에서 돈을 제때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 당연히 그 차주가 자기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고요. 대주 입장에서는 이 돈이 안 들어오는 것만큼 심각한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Event of Default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항에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and such sum remains unpaid for 3 business day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fails to pay when due 뿐만 아니라 and such sum remains unpaid for 3 business days. 그러니까 지급기일에 지급이 안 일어났을 때 바로 event of default가 되는 게 아니고요. 3 business day가 지났는데도 그 상태가 해결이 안 되면 event of defaul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기로부터 3일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실제로 그 대주가 기한의 상실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3일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지금 Event of Default에 해당한다고 해서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고 나면 그 파장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뭐 3일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넘어가야지 굳이 뭐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상사 채무 같으면 3일 정도 기다리는 거는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기다려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로언 어그리먼트에서는요. 이게 사실은 단 하루라도 대주에게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단순한 테크니컬 디폴트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름 날짜 맞춰서 송금했는데 뭐 송금 과정에서 뭐가 덜컥덜컥 해가지고 이제 전달이 안 되는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게 외화 차입의 경우에는 그 차주가 국내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그게 국내은행이 다시 뉴욕으로 보내고 뉴욕에서 그 에이전트의 계좌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뭔가 차질이 생겨서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테크니컬 디폴트라 그러면은 사실 대주 입장에서도 굳이 엑설러레이션 선언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대주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당연히 확인을 하죠. 왜 돈이 안 들어왔나. 그래서 이게 단순한 테크니컬 디폴트구나. 아, 차주가 송금은 했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은행 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네. 내지는 뭐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네. 자, 그런 경우에 대주가 굳이 엑설레이션 선언할 이유가 없죠. 대주가 이 로운 어그리먼트 유지를 해야 대주 입장에서는 이사상가의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주의 상태가 양호한데 굳이 엑설레이션을 선언을 해서 문제를 키우고자 하는 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테크니컬 디폴트라는 점만 확인이 되면 대주는 3일이 아니라 열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한 테크니컬 디폴트가 아닌 경우죠. 근데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차주가 돈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거라면 그렇다 그러면 대주는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죠. 그죠? 돈이 없어서 이자나 또는 원금 일부 상환되는 게 안 들어왔다. 이것처럼 심각한 그 경고등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요 그레이스 피어리드 때문에 3영업일 동안에는 대주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자, 이게 3days도 아니고 3비즈니스 데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흘일 수도 있지만 재수가 없으면은 닷새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중간에 추석 연휴라도 끼워보세요. 그럼 주말 끼고 어쩌다 보면 그냥 7, 8일은 우습게 가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대주는 정말 이 상황에선 거의 미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석은 그 fails to pay when due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레이스 피어드를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양 당사자가 있고 협상의 산물이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주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딜인데 뭐 차주가 이렇게 강하게 우기면 이거 갖고 딜 브레이크는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타협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지금 실제로 사용된 계약서에서 이렇게 타협한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있는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대주 입장에서 여러분이 대주의 변호사 입장에서 계약서를 드라프트를 하신다면 사실은 적어도 첫 번째로 그 차주에게 제시하는 first draft에서는 and such sum is unpaid for 3 business days는 없는 걸 제시하는 게 맞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급과 관련해서 3 business days grace period를 주는 것이 그렇게까지 위험하다 그러면은 대주들이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양보는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 조항 하나만 놓고 본다면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위험을 차단하는 그물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위험은 Event of Default의 다른 조항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로운 어그리먼트에서 사용되는 Event of Default 조항들은 사실 차주의 신용 악화를 미리 감주할 수 있는 장치를 매우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게 실제로 재정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차주의 지급 의무 불이행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미 다른 조항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레이스 피어리를 주는 양보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최후의 보루는 잘 만들어진 Event of Default 규정의 다른 조항들입니다. 잘 만들어 놓은 Event of Default 조항의 경우에는 진짜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다급한 상황이면 여기 지급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항 어디엔가 걸려 그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로
다른 이벤트 오브 디폴트 조항 어디에도 안 걸린 상태에서 발생하는 지급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테크니컬 디폴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크니컬 디폴트라면 랜더에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조항들에 의해 위험이 보완되어 있는 상황이면 지급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그레이스 피어리를 주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운 어그리먼트의 각 조항들은 따로따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항들 간에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협상하는 변호사는 계약서 각 조항의 의미 및 조항들 상호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 의무 조항에서 유예 기간을 준 상황에서 차주의 신용악화를 미리 감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른 이벤트 오브 디폴트 조항을 협상하는데 또 거기서 막 양보를 해버리면 그때에는 여기서 허용한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B항에서는 진술보장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술보장 위반이 다 기한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술보장 위반만이 여기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C항과 D항은 모두 커버넌트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커버넌트 위반의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서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C항은 차주의 의무 이행 능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materially adverse effect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정 기간을 30일로 주고 있고요. D항은 그 이외의 다소 사소한 위반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6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항은 통상 cross default라고 불리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orrower or any affiliate fails to discharge when due any other indebtedness. 그러니까 본계약성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를 fails to discharge 한 경우죠. 또는 밑에서 보시면 any event of default under any other agreement. 그러니까 다른 계약서상 event of default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본계약상의 event of defaul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상으로는 문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계약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 자체가 이 계약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유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시는 조항에서는 fails to discharge when due any other indebtedness라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어떤 채무라도 그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event of default가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주의 변호사로 그 계약서를 검토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크로스 디폴트를 트리거하는 indebtedness는 financial indebtedness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영업에서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이유가 꼭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돈을 안 주는 걸 수가 있어요. 하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든지 기타 다양한 영업상의 이유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게 갑자기 이 로운 어그리먼트에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유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안 줘도 되는 돈도 막 자꾸 줘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문구라면 이런 거 다 걸리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단순한 상사 분쟁으로 대금 지급을 안 하고 버티는 상황은 랜더들이 감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안 걸렸으면 문제될 게 없죠. 대주가 물은다면은. 또한 알아도 이런 상황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주들이 감지하면 이걸 빌미로 대출 계약을 재협상하자는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변호사라면 그런 싹은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디폴트를 촉발시키는 지급 의무 불이행은 금융 채권으로 한정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금융 채무로 그 cross default가 촉발되는 경우를 한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ny financial indebtedness of the borrower is not paid. 그래서 차주가 금융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또는 any financial indebtedness of the borrower is declared to be or otherwise becomes due and payable prior to its specified maturity. 그러니까 금융 채무와 관련해서 이제 acceleration 선언된 경우죠. 세 번째는 any commitment for any financial indebtedness of the borrower is cancelled. 그래서 대체로 이제 acceleration 선언되면 그때까지 인출을 안 한 commitment은 캔슬되니까 이제 2항하고 2호와 3호는 같이 갑니다. 크로스 디폴트를 촉발하는 지급 의무 불이행은 그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한정하더라도 대주들로서는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그리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협정 과정에서 크로스 디폴트 대상을 금융채권으로 제한하지 않은 차주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주 측도 별 저항 없이 잘 받아줍니다. 이 조항은 차주의 상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주의 financial or other condition의 변화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catch-all phrase이죠. 웬만한 건 다 여기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 하나 있으면 대주들은 물론 마음이 푸근해질 겁니다. 반면 차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이지요. 그나마 타협점이 materially adversely affect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majority lenders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주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여기 걸릴 텐데 그러면 뭐하러 이베로 디폴트에 여러 가지 주절주절 늘어놓을까요? 이런 catch-all phrase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이 대주에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다른 이벤트 오브 디폴트 조항들이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으면 이 조항으로 걸겠다는 게 이제 이 조항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구는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졌지만 문제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considered by the majority lenders라고 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이미 이 조항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약에서는 아예 reasonably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reasonably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사실 거기에 그냥 reasonably라고 써있는 거 하고 똑같이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majority lenders 입장에서도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여기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래서 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차주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항은 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주의 도산은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은 차주가 insolvent, 즉 지급불능이 되거나 또는 도산법상 각종 행위를 하는 경우는 바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규정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한 6호까지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각종 유사한 상황들은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조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개시와 관련해서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1번에 보시면은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즉 the filing by the borrower의 경우에는 그 filing 자체가 바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지만 2번에 가서는 이제 the failure by
the borrower to have any such petition filed by another party discharged within 30 days.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그 차주가 아닌 그 another party가 주로 채권자겠죠. 그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디스차지 못하면 그게 event of default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의적인 채권자들이 사실상 도산 상황이 아님에도 일단 그냥 그 신청만 해놓고 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채권자들의 악의적인 신청이 바로 event of default에 해당된다는 파장이 너무 크니까 차주에게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내에 방어를 했으면 괜찮고 30일이 지나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event of default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G항은 그 작은 항목 6번에 이르기까지 도산이라고 볼 만한 상황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서로 겹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6호에 the entry of any court order or judgment confirming the bankruptcy or insolvency of borrower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앞에 1이나 2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 없이는 사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event of default라고 하고 있다면 그 후에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또다시 event of default라고 규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이것저것 마구 열거하고자 하는 대주들의 조바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겹치지만 또 혹시라도 겹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도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각종 조치나 행위들을 중복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계약 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특별히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 또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실제로 체결되는 계약서들은 중원, 부던, 누더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H항에서 말하는 a writ of attachment or execution or similar process라는 것은 그 압류, 가압류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차주의 신용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압류는 단순한 상사 분쟁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30일 이내에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소액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A항의 지급 의무 불이행의 경우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나 그 압류가 채무자의 재정상태 악화와 관련된 것 내지는 재정상태 악화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상황에서 대주가 30일씩 기다리다가는 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문제가 많은 조항이 아닐까요? 30일씩이나 그레이스 피어리를 주는 것은?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차주가 신용불량이 되어서 금융채무 상환을 못해가지고 재산이 압류될 지경이면 그 상황에서는 이미 대주가 신속히 움직인다고 해서 뭘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주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다. 이거는 차주의 신용 악화에 대한 경고 등으로서의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게 단순한 상사 분쟁 내지는 그냥 누군가 기분 나쁜 채권자가 한 짓이다. 이런 것이라면 이걸 지금 EOD로 해버리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차주가 방어할 수 있는 그레이스 피어리를 주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고요. 그 기간도 보통 30일에서 60일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30일 이내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I항에서는 event of default 사유로서 영업정지 및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정지가 event of defaul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다음 이제 중요한 영업자산의 경우, 자, 이 경우에 아무리 적정한 대가를 받고 처분해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악영향이 없을지라도 이 경우에 그 인베스트먼트 프로파일에는 심각한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주가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계속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려면 일단은 event of default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의 핵심은 대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하나라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태를 event of default 사유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M항에서 event of default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주나 그 계열사의 합병입니다. 자, 합병이라는 것은 그 적자 기업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의 그 재무 상태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흑자 회사 간의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베스트먼트 프로파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event of default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규정된 N항은 매우 포괄적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이미 검토했던 F항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N항이 있으면 F항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주 변호사가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 적어도 F항은 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F항과 N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꼭 차주 변호사가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덜 중요한 것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본다면 N항을 뺄 수 없다면 F항이 있다고 해서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외국계 대주은행들의 경우에 N항을 양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F항은 양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공평한 계약은 양 당사자가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계약이라면 사실 상대방은 너무나 불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상사계약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사계약의 경우는 계약 기간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양 당사자가 대체로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거나 동시행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대출계약의 경우에 이게 쌍무계약인 건 맞는데요. 대주의 의무는 사실 초장에 거의 대부분 이행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대출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인출이 끝나고 나면 사실 대주는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 대출 기간 내내 차주가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사실상의 힘의 균형은 차주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계약서의 문구라도 대주 쪽의 이익을 다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다소 치우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약서가 그 지경이면 차주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차주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대출 기간 동안 차주에게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는 그 사실상의 힘의 균형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Consequences of Default는 실제로 event of default 상황이 발생했을 때 렌더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렌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to declare the loan and accrued interest payable hereunder to b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즉 기한의 이익을 모조리 상실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NO하고 2항에서 to declare any undrawn portion of the facility to be terminated, 그래서 아직 인출이 일어나지 않은 커미트먼트는 취소해버리는 그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vent of default가 발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이전트가 majority lenders의 뜻을 반영해서 실제로 declare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호나 2호에서 보면 to declare the loan and accrued interest payable hereunder to b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또 2항에서도 to declare any undrawn portion of the facility to be terminated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에이전트의 declaration이 없으면 아무리 event of default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기한에 있는 상실되지 않고 그 약정 커미트먼트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즉 여기 provided however 이하에 기재된 부분인데요. event of default 사유 중에 쥐항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경우에는 without any declaration or other action by the agent. 그래서 에이전트의 어떤 그 declaration이나 기타 조치도 필요 없이 automatically b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And the facility shall be immediately cancelled without demand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기한이 상실되고 자동적으로 코미트먼트는 캔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G항은 bankruptcy 관련 사항입니다. 자, bankruptcy 관련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아까 우리가 저기 해당 조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뱅크럽시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그레이스 피어리를 줄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레이스 피어리를 다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레이스 피어리까지 지나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서 또다시 에이전트의 디클러레이션 필요하게 돼버리면 정말 그 타이밍 다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G항, 즉 뱅크럽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 필요 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b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주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죠. 계약 자유와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하는 구제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주의 구제수단으로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주어지는 법정 해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법정 해제권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요구하죠. 어느 한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런 법정 해제권 외에 약정 해제 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해당하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유를 쭉 열고 해놓고 자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정 해제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경우에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어지는 법률 효과는 대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면 결국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게 되니까 양 당사자들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원상 회복 의무의 일환으로서 차주는 대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차주가 대출금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대주 입장에서는 대출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 인출하지 않은 그 커미트먼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없어지죠. 사실 계약을 해제하나 엑셀러레이션을 하나 원하는 효과는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대출 계약서에 들어있는 모든 조항이 다 소극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주 보호를 위해서 두고 있는 조항들도 다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주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의 원리금을 빨리 조기에 회수하는 거니까 사실 엑셀러레이션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기한의 이익 상실만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만 상실시켜서 변제기 앞당겨가지고 돈 챙겨갖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엑셀러레이션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직 커미트먼트가 단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커미트먼트에 따라서 대출을 해줘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해도 이 추가 대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가 대출 의무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출 계약서에서는
그 이벤트 오브 디폴트의 효과로서 엑셀러레이션과 동시에 아직 미인출 커미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cellation of commitment를 해서 딱 그 추가 대출 의무 조항만 커미트먼트 조항만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cancellation of commitment의 법적인 성격은 partial termin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대출 계약서들은 event of default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일단 acceleration을 규정을 해서 이미 대출한 부분은 조기 상환시키고요. 그리고 아직 미인출 약정 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를 하는 partial termination 이라는 구제 수단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 계약서에는 달리 무슨 계약을 통째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대주들은 계약 해제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출 계약서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 시에 그 법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주는 법정 해제권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nt of default 사유 중에 차주의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대주들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해서 여전히 대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event of default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주가 acceleration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는 commitment를 캔슬할 수 있는 권한은 이거는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주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권리 행사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갖습니다. 자, 대출계약서의 그 consequences of default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event of default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주가 보유하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조기 상환을 선언하는 acceleration을 선언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조항은 계약서의 문헌대로 채무자가 보유하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는 대가로 대출 계약의 조건을 대주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는 renegotiation, 즉 계약 재협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을 두는 의미는 at the first sign of financial trouble, 즉 무언가 차주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암시하는 첫 번째 징후가 보일 때 바로 상환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still a march on other creditors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도산자를 개시되면 채무자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이 자산을 각자 잔존 채권에 비례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적어도 허위 채권으로 돈을 챙겨간 것이라든지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산법상 보통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먼저 챙겨간 만큼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먼저 챙겨간 다음에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 줄어든 책임 재산을 가지고 나눠 가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기 단계에 자기 몫을 먼저 챙겨가는 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still a march on other creditors라고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event of default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서상으로는 대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acceleration of the loan and termination of undrawn portion. 요 표의 윗단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는 거죠. 즉 차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렌더에게 좀 더 이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renegotiation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치 중에 위의 거는 차주에게 이미 재정적인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위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래쪽 그 dialogue with the borrower의 경우에는 차주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뭔가 event of default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채택하는 방법이겠죠.
자, 대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사실 저 위쪽에 있는 조치이지 아래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대주들이 이벤트 오브 디폴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뭐하러 규정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죠.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이미 빌려줘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가 엉뚱한 짓을 못하게 하는 심리적 억제 정치로는 분명히 효과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벤트 오브 디폴트 시에 차주와의 다이얼로그도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출 계약서들은 이벤트 오브 디폴트 사유 중의 하나로서 크로스 디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 디폴트 조항은 이벤트 오브 디폴트 시 대주가 행사하는 이 액셀러레이션 권한을 보다 막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채권에서 액셀러레이션이 선언되면 결국 크로스 디폴트 조항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대출 채권들도 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주라도 자기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일시에 만기가 돌아와 버리면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 차주의 지급 불능 내지는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디폴트 조항에 의해 뒷받침되는 액셀러레이션 권한은 차주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윗부분에서 보시면 Acceleration right is at its strongest when the loan agreement includes the cross default clau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소액의 대출 채권이라 하더라도 차주는 그 소액 채권자조차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액 채권이라도 거기서 액셀러레이션을 해버리면은 결국 그로 인해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액이 적은 대출 채권자라 하더라도 차주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안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크로스 디폴트 조항의 문제는 모든 대출 계약서들이 예외 없이 이걸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좋은 무기를 나만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어느 대주가 됐던 대출을 할 때는 대출 계약서에 크로스 디폴트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아무도 못 쓰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채권에서 액셀러레이션이 일어나는 순간 다른 채권의 채권자들도 모두 크로스 디폴트라는 무기를 사용하며 따라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차주도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돈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권자들이, 대출 채권의 채권자들이 액셀러레이션이라는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벤트 오브 디폴트에는 다 해당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혹시 채무자가 회생을 해서 순조롭게 내 원리금을 갚아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대주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액셀러레이션을 선언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액셀러레이션을 잘못 선언하면 이제 자칫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과거에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97년에 우리나라가 소위 IMF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그 외환위기를 겪었죠. 그때 이제 그 진로그룹도 그렇고 기아그룹도 그렇고 일정한 자금난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뭐 하위 내지는 회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주들의 그 카운슬로서 그 협상에 참여했던 계약 중에도 그 진로그룹의 회사 중에 회사를 그 차주로 하는 계약도 있었고 또 기아자동차가 차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로그룹을 예를 들면 이제 그 진로그룹 같은 경우에 97년 초반에 이미 심각한 자금난의 징후를 보이다 드디어 97년 4월에는 그 자금난을 못 이기고 결국 국내 은행들과 소위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이제 지금 거의 부도가 돼서 부도로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국내 은행들이 합의해서 이거 유예해주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지금 부도 나게 만들면 오히려 자기들 채권도 못 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로에 돈을 빌려준 해외 채권자들, 해외 은행들이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이벤트 디폴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꼭 뭐 부도 유예 협약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고 그 징후들이 사실은 다 이벤트 디폴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 그런 사유 있으면 그건 해당된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근데 아무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2, 3주 있다 또 물어봅니다. 이번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건 혹시 이벤트 디폴트 아니냐. 우리가 보기엔 해당될 것 같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97년 9월에 그 진로 그룹은 진로의 진로의 그룹에 속하는 이제 주식회사 진로를 비롯해서 6개의 주력사가 법원에 화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97년 초반부터 이미 이벤트 디폴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발생하고 있었지만 채권자들은 이제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부도 유예 협약을 체결해 준 거나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 칼은 들고 있지만 이거 함부로 휘둘렀다가 괜히 채무자만 죽여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한 푼도 못 건지니까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디폴트 조항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질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기아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이제 97년 초반에 이미 종금사들이 매일 1,000억에서 2,000억 원 결제를 돌리고 이러면서 엄청난 자금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7년 7월에는 부도방지 협약 대상으로 선정됐고요. 결국 9월에 회사 정리가 신청됐습니다. 예, 그때 9월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문의를 여러 번 받았으면은 사실 뭐 저희한테만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주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고민을 하고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Cross default clause can lead to inertia as there is no incentive on any particular lender to take action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inertia라는 게 사실 뭐 약간 무기력한 상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크로스 디폴트 조항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엑셀레이션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as there is no incentive on any particular lender to take action이라고 해서 해봤자 자기가 얻어질 게 없으니까는 해야 할 동기가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하고 약간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어차피 내가 이거를 함부로 선언을 했다가 오히려 멀쩡한 차주를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끝까지 고민한다는 거고요. 또 그렇게 고민하다가 뭔가 조치를 취해봤자 이게 잘못되면 괜히 책임만 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죠. 어차피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있는 한 대주들은 함부로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기는 힘들다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계약의 조항들은 많은 조항들이 사실 대주에게 굉장히 일방적인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주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무기인 acceleration 이거는 사실상 대주가 그 행사를 자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 뭐 나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데서 아예 그냥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남용될 가능성은 이제 그리 크지 않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대출계약서의 각 조항들이 언뜻 보기에는 좀 대주에게 일방적인 것처럼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는 차주에게 그렇게까지 큰 위험은 아닐 수도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이너시아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주가 절대로 엑셀러레이션을 안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엑셀러레이션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사실 대주가 판단을 잘못해서 또는 얘가 이상한 애라서 이벤트 디폴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디폴트가 우기면서 이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차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영국의 판결인데요. Concord Trust vs. Law of Debenture Trust Corporation 이라는 사건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요. A wrongful exercise of the right to accelerate is of no legal effect. It is ineffective to achieve an acceleration. 그러니까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지 않는데 렌더가 운임을 했다. 그 acceleration 선언은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acceleration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해당하지 않는데 렌더가 우겼으면은 그냥 갚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cceleration 하겠다고 노티스를 보내는 그런 acceleration 노티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nvalid notice죠. 그런데 그런 invalid notice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차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invalid notice를 보낸 것 자체가 breach of contract가 되려면 그 전제는 대주는 invalid notice를 보내지 말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주가 명시적으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죠. 그렇다면 명시적으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라도 대주가 invalid notice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묵시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주가 invalid notice를 보낸 것 자체는 breach of contract는 아닙니다. breach of contract가 아니면 차주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럼 차주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법원의 입장은 이건 invalid notice니까 이건 그냥 대주가 헛소리한 거다. 그래서 무시하고 안 갚으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주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acceleration과 동시에 이제 cancellation of commitment까지 가버리고요. 그래서 그 wrongful cancellation of commitment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거부해버리면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왜냐하면 그 캔슬레이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주가 캔슬하겠다고 주장했을 뿐이지만 캔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사실은 커미트먼트 캔슬레이션도 효력이 발생을 안 하죠. 그렇다면 이게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대주는 여전히 대출 의무를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거부한 부분은 breach of contract가 되고요. 또 acceleration을 이유로 담보를 집행을 해버리면 그 담보 집행 자체는 부적법 판결되죠. 그래서 그것도 breach of contract.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차주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acceleration만 선언한 것으로는 그냥 차주가 안 갚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는 아니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